여기 우리들의 신앙 여우신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봅니다. 와, 14회.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신나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자기소개부터 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번들입니다. 아, 이런 훈훈한 분위기. 안녕하세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마사님. 이거 마사니까 마르타 스튜어트 막 이런 거 생각나. 마르타. 굉장히 이미지 비슷한데 지금. 마사님 좀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마사님. 네, 오늘의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될까요? 아, 예. 네, 신비주의이신 마사님. 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신나님 저희가 이전 방송부터 새 여자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전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벼르고 벼렀던 새 여자 방송입니다. 네, 그 새 여자를 같이 읽기로 했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멤버들이 한 번에 모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우간다에 자꾸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오늘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개는 안 하셨는데 와 계시고요. 이 새 여자를 또 막상 이제 그 방송을 하는 데에 겁을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희 교수님들 한 분이 제가 새 여자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조선공산당사 다 정리하는 거냐고 해서 네. 공당이다. 공산당사를 정리하라고요. 막 그랬는데 콩이님 믿고 네, 제가 책 한 권 사드렸고요. 아, 주는 거예요? 저 그 책? 그럼요. 저한테 많이 빌려준 건 줄 알았지. 아닙니다. 제가 읽긴 다 읽고, 그때 받았을 때 나름 이렇게 계보 정리했는데 너무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사님께서 새 여자에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새 여자를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그 여자들한테 막 이제 공감을 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랬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네. 네. 저도 그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네. 전문적인 거 사절이고요. 신비로워. 아니야, 근데 마사님이 여기다가 전문적인 거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조선공산당사 안 하고 요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은 뭐 이런 거 하요파. 하요파. 하요파만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보니까 조선희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이 2005년에 집필을 시작했는데 두 번의 공직 생활 때문에 중단을 하시고 12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네요. 한겨레 그래. 기자님이셨고 신의 21 편집장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글을 많이 쓰시고 보시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교보문고에 있던 책 소개글의 첫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세 여자의 이야기. 각각의 무게감은 다르지언정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 그런데 이들의 동지이자 파트너였던 여성들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는 왜 한 번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을까? 조선희 작가는 소설 새 여자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 명의 여성 혁명과 그들의 존재를 담담히 보여주고자 한다. 새 여자가 살다간 시대적 배경이 말해주듯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주변 남자들의 인생과 함께 192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조선희 작가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맞아, 그리고 맞아. 사실 이제 이 새 여자 어떤 한 사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비비안 리. 비비안 리가 비비안 박. 네. 비비안 리는 누구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되게 익숙한데. 네. 그분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여성이긴 합니다만. 비비안 박이 가져온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이야기에서 이 조선희 작가가 그러니까 1900년대생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에 진짜 막 나는 처음 들어본 사건이나 이름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진짜 대단하시다. 등장인물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의 것 같아. 그 장편 대하 소설이 될 뻔하다가 장편 소설로 끝났으니 완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 제가 읽었죠. 대하 소설은 제가 안 읽었을 텐데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맞아요. 정말 모를 뻔했던 이야기들인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프롤로그에 서술되기로는 여자들의 단발은 과연 핫 이슈였다. 쪽진 머리를 풀어 자르는 것은 나 독립된 인격체예요 하는 1인 시위였다라고 나옵니다. 요새 탈코르셋의 상징으로 쇼커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모로 앞서 나갔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성 단발 운동을 잠깐 또 찾아봤는데 이때 이제 허정숙이 공개 단발을 강행했을 때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본 군중들이 물밑 모여들어 네, 혼잡을 이루고 해괴함에 놀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성리학자들한테는 폐류나 망국의 원인 뭐 이런 식의 공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사실 중요한. 남자도 단발하는 게 그렇죠. 진짜 완전 정말 죽일 놈 되는 일이었는데 여성들의 단발이라는 건 근데 뭐 여기 단발이 되게 많네요. 네. 쇼커까지 있습니다. 탈코르셋의 상징 쇼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그럼 콩님부터. 네. 저는 신나님한테 이제 소개받아서 책을 읽게 됐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책 진짜 소개받고, 책 사고, 하룻밤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김다냐, 주세죽, 박헌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팟캐스트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가십처럼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박헌영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김다냐 주세죽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존 인물들의 얘기니까 좀 더 이제 흥미가 갔고 그 처음 알게 된 인물이 이제 허정숙이었는데 너무 멋있으니까 진짜 열광했던 것 같아요. 그 허정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마사님은 네, 저는 신나님이랑 같은 그러니까 저도 권유를 받아가지고 네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는데 이제 그때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그 이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꾸 저는 그 세 여자, 허정숙이랑 주세주 고명자가 겪는 그 개개인의 에피소드가 저한테 막 자꾸 맞아, 박히는 맞아.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고 막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던 예,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느낀 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큰 틀을 잡으려고 했지만 개개인의 사건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한 나라의 역사로 반영되고 자리 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도 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완성하는 우리들만의 굵고 뚜렷한 점을 찍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두 번째 학기를 맡기 전 겨울방학에 이거를 그러니까 딱 2년 전에 읽은 거죠. 2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 이거를 왜 읽었냐면은, 교회사가 그 다음 학기에 있는데, 제가 한국사를 거의 모르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국사 시험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랬습니까? 네. 국사 시험과 세계사 시험이 없어지면서 정말 무식자가 됐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이 한국사를 들여다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걸 읽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역사책을 막상 집어들면은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나 평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게 이제 새 여자랑 안병무 평전을 두 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저도 그 마선님처럼 그때 제가 이제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였는데 그러면서 엄청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은 맞아요. 그냥 막 맨발로 만주가고 막 아 진짜 1900년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냥 시간이라는 건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시대에 던져진 여자들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먼데한 꿈을 가졌던 그들의 20대와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늙어가고 막, 난 이제 너무 많이 살았어. 그 나이가 내 나이잖아. 맞아. 진짜요? 이제 막, 살 만큼 살았다. 죽을 때가 됐다. 뭐 이런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참. 그 사건들이 거의 수렴되고 그냥 이제 정말 벗겨나가는 삶이 이분들은 40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40대가 되면 특별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 젊을 때 그 시간을 책임지고 견디는 삶을 쭉 계속 사시는 맞아.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참 난 아직 하고 싶은 거 나도 많다. 난 아직도 욕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었고 이거 읽으면서 그런 뭐 해방 정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독립운동가들한테 해방 정국이 허무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맨날 그렇게 분열되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번들님은 혹시 저는 언니들이 하나 둘 새 여자 읽어봐 하니까 그래 읽어야겠어 이러고서는 읽었고 나중에 이제 대본 뒤에도 썼지만 저는 사실 진짜 일장무식이어가지고 1도 몰랐는데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나는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또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처럼 모르고 그냥 이 시대에서 살 수도 있구나. 뭐 약간 그 부분이 좀 허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지 거기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역사를 잘 몰라서 근데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너무 딱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지금이라도 많이 알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각자 매력적으로 느껴진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소개되지 못했던 프링글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늘 그림자 속에 있길 원하지만 소환이 되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링글스입니다. 뭐야 이러려고 중간에 하는 거야? 나도 중간에 할 거야. 아니요. 또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어떤 매력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셋 중에 그냥 읽으면서 어쨌든 그들의 삶에서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제일 좀 기구한 운명을 살았나 이거를 그냥 제가 막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주세죽 님이 제일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삶을 살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딸과의 그런 만남도 되게 어려웠고, 그렇게, 마지막에 어디, 카자흐스탄을 갔었죠. 네, 그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됐죠. 러시아를 가면서였나? 네, 가면서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소설 안에서 이제 그려내는 실제랑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소설 안에서 이제 봤던 그런 그 여자분이 이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저는 가장 좀 슬프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네요. 네. 저는 처음 읽었을 때는 허정숙에 진짜 열광해가지고 신나님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쌍년이 돼야 돼. 쌍년만이 살아남어. 너무 멋있었어요. 제일 마음에 든 게 뭐였냐면, 이제, 그, 남편이 첫 번째 남편 임원근이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을 때, 허정숙이 이제 다른 분하고 스캔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사람의 도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리해라 이렇게 했을 때 감옥 가서 남편을 정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짜 충격이었어요. 되게 그냥 합리적으로 내가 너를 이제 전 남편이자 애기 아버지로 끝까지 동지로 나는 너를 지지하고 서포트를 다 할 거지만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혼하자. 감옥에 있는 남편.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런 홍군의 이 활동을 하는 거 등등등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허정숙이 되게 멋있는 게, 그러니까 삶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남녀 캐릭터 다 통틀어서 가장 일관성 있으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주세직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박헌영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박헌영은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주세죽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허정숙이 이제 분노하고 그래도 데려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박헌영이 이제 팽 당했을 때 당해서 이제 박헌영에 대해서 그런 고발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하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그 생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막 거기 정치판에서 남자들이 막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지만 결국 다 죽잖아요. 근데 죽으려면 허정숙처럼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처음에 이제 허정숙이 그 누구냐 임원근의 아이를 가졌을 땐가 봐요. 임원근의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그 여성 계몽 강연을 하고 경성으로 돌아와서 세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텔리의 허영이었어. 하지만 이제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3단 논법인데 이런 거지. 우선 민족이 망했는데 여자가 가정에서 해방되면 무슨 소용인가. 그 다음 민족이 자유를 찾았는데 여자가 구속돼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또한 여자가 해방됐다 해도 한줌 유상계급 여자만 자유로우면 무슨 소용인가. 결국 민족도 구제하고 여자도 구제하고 무산계급도 구제하는 방법은 공산주의뿐이라는 거. 근데 이게 2000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1900년에 태어난 20살 남짓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정숙은 진짜 무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삶의 기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타고난 천성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겠지만 아버지 허헌의 허헌의 이 무한 서포트가 이제 이런 허정숙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읽다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허정숙이 아버지 몰래 유학을 가잖아요. 그 당시에 가서는 막 서신에 내년이면 꽉 찬 스물입니다. 혼처를 정하는 일보다 인생의 뜻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여겨집니다. 이러는데 난 20살에 뭐 했더라 이런 맞아. 생각이 들고 아니, 적어도 우리도 20살에 혼처를 정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아. 뭐 그럴까요? 그래도 뭔가 인생의 뜻을 세운 일이 나에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인생의 뜻을 세워야 된다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러니까요. 20살에. 근데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워낙 정세가 이제 급변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텔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배운 사람이면 다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꺾고 배를 탈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시대에는 이제 어른이라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 나이가 훨씬 이제 어렸던 것 같고 지금 맞아요. 저희 때에 또 비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참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으로 대접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성인으로 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그거를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사고의 차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고만 다녀도 선생이 맞아. 되고 그렇죠. 그랬던 때이기도 하니까. 왜냐면 허헌이 17살에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네요, 진짜로. 음. 그때 우리는- 이 20살 이미 어른. 그렇죠. 30대 중반이면 사회적 뭐 어른 노릇을 했다 이러니까 아까 맞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굉장히 그 어떤 시간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생을 정리했을 때쯤에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걸로 배를 타는 걸로. 그 차이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우리 그럼 배 타야 되는데 지금. 원래 유학하고 비행기 있을게 이제는 비행기. 근데 뭐 인천 무대에서 한번 만나서 타시죠 배. 아니 게다가 그 20살 남짓대 때 이제 여성 계몽을 위해서 뭐 여성 동호회를 창립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막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급 혁명을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너무 실천가? 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좀 그런 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지금 또 어떤 조직에서 뭔가 어떤 운동을 사회 운동이나 이제 학생 운동을 했을 때 위에서 또는 조직에서 지시가 있어야 뭔가를 한다라고 항상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뜻이 이렇게 정해졌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안에서 조그만 거를
의논하고 그거의 활동을 내가 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하지 내가 내 뜻을 딱 정해가지고 여성 동호회를 만들고 이런 거는 선택지라기보다 아예 개념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정말 난 사람이다. 허정숙은 정말 난 사람. 약간 변태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막 내가 3.1 운동이 없었다니 막 붕괴하고 그래, 맞아. 전쟁이 막 남경에서 터진다는데 우리 저기 가야 된다. 맞아.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콩님은 고명자에게로 감정이입이 가셨다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2번, 3번, 이제 이거 방송 때문에 2번, 3번 이제 읽으면서 더 좀 책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번째, 3번째 읽으면서는 고명자한테 되게 스스로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 이제 고명자가 굉장히 부잣집 따님이시잖아요. 강경평야가 다 자기 맞아요. 집 딸일 정도로 그 당시 아버지는 고등법원법 판사셨고, 뭐 이런 부잣집 딸이 이제 이화학당을 다니게 되고 신문물을 접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포인트? 뭐라고 하죠? 전환점이 되는 게 이제 김다냐를 만난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이제 급속도로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생 여정에서 이제 김다냐와 헤어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전향을 하게 되고, 전향자로서 이제 남한 땅에서 살면서 이제 고독 속에서 이제 죽어가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운형이나 뭐 윤동명이나 이런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는 나오지만 결국은 김다냐를 기다리는 그런 20년의 삶이 조금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냐면 젊은 시절에 만나서 2, 3년 되게 불꽃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사랑을 한다라고 그 사랑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끝난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됐어도 이미 끝난 거를 알매도 안 끝났다라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책을 2번째 읽고 나서 고명자 너무 어리석었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결단을 못 내렸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나도 이랬을 것 같다. 어리석게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향을 한 후에 굉장히 쓸쓸하게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전향을 했어도 정말 고문 받다가 전향서 한 장 쓰고 나온 거거든요. 고문 받다가 거의 혼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전향자도 아니에요. 친일도 못하고, 그럼에도 뭔가 이제 같이 운동했던 동지들 앞에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김다냐가 중간에 편지를 보내왔는데도 그 편지에 답장을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더 쓸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는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밀려 살아가는 모습이 왜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정의로워지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은 나서서 할 수 있는데, 긴 인생 동안에 너의 정의를 지킬 수 있냐 그러면 그냥 고명자보다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1권에서 비비안나 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소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호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머니인 주세주한테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그때 그 세죽 어머니가, 상해행을 승낙하면서 말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왼손목에 분화구가 있어서 초년 고생이 많단다. 그래서 남 안 하는 감옥살이 하고 이역만리 객지 생활도 한다마는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 팔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무슨 부귀영화. 네, 그래서 어머니 바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죽은 남편이 둘이나 있었지만 그 결혼 생활도 그렇게 이제 행복한 거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딸, 너무나 그 아끼는 딸이 있었는데, 딸 때문에 사실은 소련으로 맞아. 간 건데, 그 딸과도 관계가, 네, 좀 소원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을 보니까, 진짜로 뭐랄까. 이게, 논픽션이라도 화가 나. 예, 근데 이게 사실을 기초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로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눌렀었어요. 네. 근데 또 주세죽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복권이 되어서 그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족장을 주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파 단체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분이 주세죽이 정말 보면 너무나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허정숙이랑은 다른 결이지만 이 사람도 정말 자기 꿈을 실현하고 또 본인의 어쨌든 그 주어진 삶을 되게 직시하고 노력하면서 살아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불행했다. 네. 그래서 이게 뭘까? 네. 이래도 되나? 너무 인생 초기부터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결정론을 믿지 않지만 이분한테는 꼭 그런 불행의 프레임이 처음부터 이렇게 씌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변화가 없이 쭉 불행하게 갈 수 있지? 그게 저를 이제 되게 분노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가 괜히 김다니한테 튀어서 이 나쁜 김다니 와서 도대체 몇 명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이냐? 맞아. 네, 그래서 너의 그 한 사람의 한 남자의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희생되어도 된단 말이냐.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예. 이 세죽이 그 여고 다닐 때 그 일본인 교장한테 왔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절기가 있던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기독교적인 맞아요.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한테 서포트를 받고 캐나다인 선교사 분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맥키넌. 예, 그분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세죽이 경성으로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경성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죽의 삶이 너무 불행하다. 너무 그러니까 뭔가 한번 진짜 꽃 활짝 피워보지 못하고 그런 세죽이 이제 나중에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에선가 그런 회상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삶과 죽음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생각 다 할 때 헌영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그 정신줄 다 놓고 나왔을 때 그때 이미 그러니까 그 밑빠진 독처럼 그다음부터는 행복이 고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조선희 작가가 썼는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 근데 세죽의 삶이 딱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어쩌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숙마저도 계속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자기 뜻을 펼치고 살았지만 그치만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는 걸 봐야 됐었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런 생각을 정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시리다. 내가 함께 했던 동지들이 다 하나씩 숙청당하는 거를 보고 있는 그 삶도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었고 사실 저는 그 명자를 보면서 명자랑 사머리가 나오잖아요. 사머리. 맞아. 근데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바뀐 어떤 맞아요.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머리는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물장수였나? 박물장수 네, 맞아요. 박물장수를 따라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박물장수가 되게 성공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명자가 기대게 되잖아요. 사머리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머리의 삶도 행복하진 않죠. 사머리 나중에 이제 잡혀가죠, 저 남편이. 인민군 들어오고 그러면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정권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배신자 되고 전향자 되고 전향자가 계속 양산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서 아무도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쨌든 해방이 그냥 온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들이 한 역할이 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들은 건데 어쨌든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정 할 때 우리나라 조선의용대가 팔로군에 이제 같이 그 유입돼 가지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연안 쪽에 그 홍군이 있었던 데 가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한국 노래예요. 조선의용대 노래. 그거를 그때 팟캐스트에서 조금 틀어주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마사님이 명시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그 김명시랑 김명시 오빠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명시가 명자랑 같이 모스코바 대학. 예. 근데 둘이 참 캐릭터가 너무 맞아, 이제 대비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명자는 저 같고 명시는 제가 갖고 싶은 친구 같고 약간 네, 그런.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어쨌든 오빠랑 그 남동생이랑 모두 공산당 운동을 하고서는 네,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도 다 같이 예,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했어요. 마산을 기반으로 한. 예, 근데 어쨌든 명자가 그냥 풀려났을 때 명시는 아시죠? 네, 그렇게 그 만기 출소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중국이랑 건너가서 사실은 굉장히 최전방에서 네, 장군같이 그렇게 싸우고 네, 그렇게 항일 투쟁을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 한국의 잔다르크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종로에 왔을 때 정말 김명시 장군 만세 막 이런 네, 그런 환호를 받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정권 이후에 그 좌익수청 때 그 갑자기 최후를 맞았는데 이게 자살인지 고문치사인지는 모르는데 고문치사 쪽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좀 묵묵하면서 강한 여자들한테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김명시 가 되게 적은 분량인데 막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갑고 명시 너무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늘 이권을 읽었는데 이제 명시가 이제 신문에 나온 거를 그 명자가 읽는 맞아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살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자살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요즘 이제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자살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자살 당한다. 근데 그때도 역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독립투쟁에 한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그런 사람들을 다 남과 북에서 죽였다는 게 참 이승만도 나쁘고 김일성도 너무 나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번들림은 정치성. 아, 저도 정체성 네. 너무 네, 멋졌었어요. 네. 이분은 정말 스웩이 일단 네, 그 설명되기를 한때 권세가들의 애첩으로 불려다니던 한남 권번의 인류 기생 금주기가 바로 그녀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성 동우의 멤버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계속 뼈 굵은 그런 운동에 늘 이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해방 이후의 모습이 그 새여자 2권에서 그려질 때 막 데모대가 그 기습 공격을 하러 와요. 막 폭탄 소리도 들리고 막 저길 치자 막 이러는데 다들 막 우왕좌왕하고 명자도 막 이렇게 뭔가 분주하려 그랬는데 이 정치성이 바로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아보라 그래 뭐 이제 나같이 늙은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명자가 이렇게 평온히 앉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아까 말했던 스웩 이분의 스웩을 느낄 수 있었고 이분도 그 김인현 3월 1일 운동부터 바뀌었다라고 서술이 되는 걸 보면서 주세죽도 중딩 때 중학생 때 그때 3.1 운동 같이 하면서 인생이 바뀐 그 지점들을 보면서 만세운동에 나왔던 그런 여학생들이 굉장히 운동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치성의 아들이 박헌영 되게 측근으로 맞아요. 있었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세 여자 등장인물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콩님께서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허정숙은 최창익과 함께 중국 연안으로 무장 독립 투쟁 운동을 이제 하러 가면서부터 그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비판했던 어쨌든 부잣집 딸 그런 자유 여성 허정숙과의 삶과는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허정숙은 언제나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홍군에서의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제 진짜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헌영이 허정숙한테 욕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 부르주아라서 언제든 버릴 수 버릴 수 있다. 있다. 그렇게 두세죽과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결국 허정숙은 버리지 않았죠. 끝까지 근데 그 콩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홍군의 투쟁이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홍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홍군이 이제 붉은 홍자여서 적군이잖아요, 적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모택동이 이제 대장정 가가지고 여기서 모택동 나오는 거예요. 완전 모택동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수업을 들었음. 거기 그 지역도 홍구라고 부르더라고요. 붉은 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게 된 게 우리 아리랑 아시죠? 니메일즈의 아리랑의 이제 주인공이 김산이잖아요. 진짜 이름은 이제 김산이 아니고 뭐 장지락이다. 그분도 이제 공산당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대장정에 이제 참여했던 분이어서 그 니메일즈의 남편이 쓴 책인가? 니메일즈가 쓴 책이 중국의 붉은 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고 엄청 중국 공산혁명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 대장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모택동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10권짜리가 나와서 막 기쁨조 나오고 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래고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모택. 모택동이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새 여자를 읽으면서 다시 모택동에 대해서 호감. 그래, 혁명가의 모습이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927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거의 국민당 정부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무장 투쟁을 위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이제 공농혁명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붉은 군대, 이제 소설에서도 홍군이라고 많이 지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하고 싸우면서 이제 계속 규모가 커졌는데 결국은 이제 병력이 30만이 될 때도 있지만 밀리다가 이제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장정이 뭔가를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이 패잔병들을 다 이끌고 토벌 작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1934년 10월에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 대장정은 하면서 도망가는 이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가 중국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농민들과 빈민들과 결합되면서 결국은 중국을 바꾸어낸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937년에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항일운동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합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군의 이제 주력 부대가 우리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그 팔로군. 팔로군으로 이제 개척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격대 대부분은 이제 신사군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설 속에서는 허정숙이 태양광선 치료원 맞아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맞아. 소설 속에서는 허정숙이 이제 맞아. 거기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태양광선 치료원을 운영하게 돼요. 허원이 배우고 와라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물리치료 같은 거겠죠 그쵸. 요새. 근데 사실 제일 좋았을 땐 이때야. 맞아. 그 햇빛 들어오는 그 적산가옥 나오잖아요. 그 특집에서. 맞아.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허정숙이 맞아. 그걸 못 참고. 지루했대잖아요. 민족혁명 찌라시를 보자마자 중국 남경에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고 민족혁명당이 창설이 됐다. 이거를 보자마자 최창익한테 바로 남경으로 같이 가자 갑시다. 해가지고 네. 이제 가는 거죠. 남경으로. 이제 남경이 그 당시 이제 중화민국 수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신의 혁명
발생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남경이 난징이라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됐어요.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 된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설 속에서는 이제 허정숙과 최창익이 이 난징 대학살이 이제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남경이 일본군한테 함락되기 전에 이제 무안으로 이제 탈출해가지고 1938년 무안에서 조선의용대가 처음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 그 유명한 김원봉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 거죠. 그 조선의용대의 일원이 되고, 이제 문제는 항상 독립운동이 우측도 있고 좌측도 있고 좌측 안에서 너무 여러 파로 나뉘게 되니까 조선의용대에서도 계림에서 국민당 희하에 남아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김원봉파하고 한 10명 남짓도 안 됐대. 홍군과 같이 가야 된다. 공산주의 운동을 가야 된다. 근데 그 10명 남짓한 사람 중에 이제 허정숙하고 최창익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의용대 안에서의 좌우합작이 깨지고 허정숙 부부가 이제 홍군과 함께 연안으로 가면서 대장정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장정 합류 과정도 그 이제 걸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해방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거기 합류하는 장면이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막상 그러니까 그 국경선에 다 달았을 때는 분명히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러니까 무장이나 이런 것들 다 무장 해제 당하고 그렇게 개인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 독립이라는 게 엄청 그러니까 굴욕적으로 이루어진 독립이구나라는 거를 그 장면에서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땠을까? 정말 독립을 위해서 몇십 년을 바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렇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허정숙의 삶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설에서 이제 박헌영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박헌영 사실 이제 소설에서 몇 번 등장하긴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주막을 운영하는, 나쁘게 말하면 술집 작부의 아들이라고 뒤에서 박헌영을 굉장히 많이 욕을 했잖아요. 술집 작부의 아들, 서울 출신,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10대, 20대를 시작한 사람인데, 소설에 보면, 그리고 헌영 자신도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예민한 10대의 멸시와 싸우면서 학업에 매진했고, 20대가 되어서는 자신이 입은 사회적 외피가 남루한 만큼 더욱 고매한 어떤 세계를 자신의 정신 속에 축조하고자 했을 것이다. 계급 트라우마와 신분 콤플렉스가 지렛대가 되어 그의 자존심과 완벽주의를 밀어올렸다. 그렇게 일생의 태반을 보내고서야 그는 마침내 그냥 박헌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허정숙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허정숙이 이제 홍군에서의 이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제 그냥 허정숙이 됐다. 허정숙을 설명했던 수많은 이런 신여성, 부잣집 딸,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아이돌 스타 같은 가십을 몰고 다니던 여자에서 진짜 혁명가 허정숙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콩님이 이제 이렇게 써주신 걸 보고 그냥 허정숙, 그냥 박헌영,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도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풍파를 겪고 나면 그런 모양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하게 된 거. 그러니까 박헌영은 특히나 이렇게 소설 초반부에 보면은 허정숙이랑 시 번역한 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너무 풋풋하지 않습니까? 맞아. 옹졸한 라운드 있나요? 삐져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으로 신경전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증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아직도 그렇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냥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삶은 너무 피곤하지만 안정된 그 자신을 구축하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러웠던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이제 주세죽과 등등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새 여자를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네, 이 방송 모든 것이 다 스포될 예정이니 그렇죠. 네. 네. 절제하지 않습니다, 끊고 저희는. 읽고 오시기 바라고요. 꼭 나셔서 읽어도 되게 재밌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